나으리들, 소첩이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편히 즐겨 주시옵소서. 아,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소첩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답니다. 개성 제1의 거상,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나뉠 것인지를 두고 온 개성 바닥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첫째인 진석과 둘째 민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룩한 부와 명예가 이제 곧 자신들의 것이 되리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멋대로 올라가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요. 반면 막내 현우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존경해 맞이 않았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그의 온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김진석에게는 한양과 개성을 잇는 길목에 있는 가장 큰 비단 창고와 그 안의 모든 비단을 상속한다. 집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였습니다. 뒤이어 둘째 민준의 몫이 호명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민준에게는 강화의 인삼밭, 전부와 강남의 기름진 논열 맞이기를 상속한다. 민준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다 팔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이었지요. 형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승자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현우뿐이었습니다. 현우는 평소 아버지를 가장 살뜰히 모셨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성실하고 우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도 형들 못지않은 두둑한 재산이 돌아가리라 짐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집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문장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김현우에게는 내 손때가 묻은 낡은 삼배 주머니 하나와 이 한 문장을 남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황금도 땅도 비단도 아닌 고작 낡은 삼배 주머니라니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사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읽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라.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리려다 간신히 참는 친척들의 표정과 경악과 조롱이 뒤섞인 형들의 시선 속에서 현우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낡은 삼배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이 아니라 차갑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사랑채에 남은 것은 세 형제뿐이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공기는 첫째 진석의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하하, 삼배의 주머니라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노망이라도 드신 게 분명하구나. 평생을 아버지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네가 받은 것이 고작 그것이더냐. 둘째 민준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니. 필시 뒷간이라도 뒤져보라는 뜻 아니겠느냐. 어쩌면 내 놈의 신세가 그리 될 것을 아시고 아버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일지도 모르지. 크크크.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진석은 현우의 어깨를 일부러 거칠게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와 민준이다. 내 놈이 머물 방은 없으니 알아서 거취를 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대단한 삼배 주머니를 미천 삼아 어디 한번 잘 살아보아라. 형들에게 쫓겨나듯 집을 나선 현우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슬픔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요. 그는 인적이 드문 다리 밑에 쭈그리고 앉아 손에 든 삼배 주머니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주머니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의 끈을 풀어 안에 든 것을 손바닥에 쏟아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앗 수십 톨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풀의 씨앗인지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평범한 모양새였지요. 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까지 씨앗 몇 톨이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의 전부라니.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라. 그는 밤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현우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란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이란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수수께끼에도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이유 없이 내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을 무렵 김진사의 큰 집에서는 연일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진석과 둘째 민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갑자기 손에 쥔 막대한 불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그들은 개성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생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값비싼 술과 음식을 산처럼 쌓아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겼습니다. 자, 마시게. 이 집의 술과 음식은 마르지 않을 것이니. 진석이 거나하게 취해 소리치자 주변에 모여든 아첨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형제에게 살갑게 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저작거리에서 장괴로 유명한 상인 최행수였습니다. 최행수는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형제들의 재산을 가늠하며 입으로는 온갖 달콤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두 분 도련님이야말로 돌아가신 김진사 어른의 기계를 그대로 물려받으셨습니다. 이만한 부를 이리도 호쾌하게 쓰실 줄 아는 분은 개성천지에 두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최행수의 아부의 어깨를 으쓱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허리춤에서 은덩이를 꺼내 기생들에게 던져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노랫값이다. 앞으로 나와 내 형님을 잘 모시면 이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켜보는 집안의 오랜 하인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들의 광기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행수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들의 재산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는 형제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매일같이 잔치에 참석하여 비위를 맞추었고 그들이 돈을 물쓰듯 하도록 더욱 부추겼습니다. 돈이란 원래 써야 들어오는 법입니다. 크게 될 분들은 씀씀이부터 다른 법이지요. 현우는 며칠 동안 개성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인 가장 낮은 곳이 대체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는 땅이 움푹 팬 계곡도 가보고 물이 고여 썩어가는 늪지대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다시 좀먹기 시작할 때쯤 그는 길에서 만난 한 나그네로부터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 칠봉산 깊은 곳에 늙은 약초꾼이 한 명 사는데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더군. 심지어는 죽은 나무도 살려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칠봉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며칠이나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깊은 산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따라가 보니 낡고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 앞 툇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바로 박 노인이었습니다. 현우가 지친 기색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박 노인은 다듬던 약초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고 흐릿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인 젊은이가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왔는고? 현우는 공손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아무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씨앗이 담긴 삼배 주머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 노인은 잠시 동안 말없이 현우의 얼굴과 그가 내민 삼배 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자네 부친과 젊은 시절 막역하게 지낸 사이라네. 그 양반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이리도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기셨구먼. 박 노인은 현우를 오두막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현우가 내민 삼배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덩이를 물려받으면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지. 진짜 부자는 금이 아니라 금을 캐는 손을 가진 사람이라네. 잔에 붙이는 자네에게 금을 캐는 손을 물려주신 게야. 박 노인의 말은 현우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며 이 주머니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드디어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현우가 건넨 삼배 주머니의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쏟아진 작고 볼품없는 씨앗들을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소중하게 살펴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청월초의 씨앗이 틀림없구나.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 노인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월초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약초 중 하나라네. 이름 그대로 푸른 달빛을 머금고 자라는 풀이지. 이 약초는 웬만한 불치병에 신묘한 효험을 보이지만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네. 워낙 귀하고 또 자라는 곳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이지.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월초는 말일세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는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네. 오히려 모든 생명이 죽어나가는 저주받은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에서만 싹을 틔우는 아주 기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씨앗을 발견해도 그저 쓸모없는 잡초 씨앗이라 여기고 버렸지. 하지만 잔에 부치는 달랐다네. 그분은 젊은 시절 내게 이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생에 걸쳐 이 씨앗을 남몰래 모아오셨다네. 언젠가 이 씨앗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말이야.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심하게 젊은이. 이 씨앗을 틔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걸세. 땅의 기운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푸른 달빛을 피워내는 법이니. 박 노인과의 만남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현우는
곧바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가장 낮은 곳, 버려진 땅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땅이 어디인지를 수소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름진 논과 밭을 원했지 쓸모없는 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발품판 끝에 현우는 서해안의 한 외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닷물이 자주 드나들어 땅 전체가 소금기를 머금고 있는 갯벌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벼는커녕 잡초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땅값이 너무 싸서 거저준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지요. 바로 여기다. 현우는 무릎을 쳤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어나가는 저주받은 땅. 이보다 더 가장 낮은 땅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 소문대로 온통 희끗희끗한 소금기로 뒤덮인 황량한 갯벌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치고 가난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낯선 젊은이가 마을에 나타나자 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우는 마을의 촌장에게 찾아가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갯벌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제정신인가? 이 땅은 소금기 때문에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죽은 땅일세. 이런 땅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사는 겐가? 마을 사람들 역시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값을 충분히 쳐드릴 터이니 부디 제게 팔아주십시오. 어차피 버려진 땅이었기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헐값에 땅을 팔면서도 저 젊은이가 필시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현우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넓은 갯벌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땅 문서를 손에 쥔 현우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텅 빈 갯벌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죽음의 땅을 푸른 달빛이 넘실거리는 희망의 땅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겠다고 말입니다. 현우가 갯벌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한양의 형들은 여전히 흥청망청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아무리 많던 재산도 계속해서 쓰기만 하니 조금씩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불안해진 형제들의 마음을 교활한 최행수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형제들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두 분 도련님, 언제까지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만 축내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도련님들의 힘으로 재산을 10배, 20배로 불릴 기회를 잡으셔야지요. 최행수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요즘 북방에서 들여오는 인삼이 금값이라는 소문은 들으셨지요? 제가 그곳에 상단과 비밀리에 연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목돈을 투자하시면 불과 몇 달 만에 투자금의 10배는 좋게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진석과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처럼 힘들게 발품을 팔아가며 장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믿을 만한 것이냐? 진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묻자 최행수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이 최행수가 어찌 두 분 도련님을 속이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제 전 재산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안 그래도 돈이 궁해지던 형제들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합리화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사업 수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상해 끝에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최행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뒤 자신들의 창고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몇 달이 지나도 북방의 상단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최행수는 요즘 국경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지요. 그러나 몇 달이 더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관아에 알아보니 최행수가 말한 북방의 상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상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최행수가 꾸며낸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형제들이 최행수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챙겨 멀리 도망간 뒤였습니다.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탓하기는커녕 도망간 최행수를 저주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꼴사납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한양에서 허망하게 재산을 날리고 있을 무렵 현우는 서해안의 갯벌에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월초를 키우는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된 일이었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갯벌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괭이질 한 번에 손바닥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파왔지요. 그는 먼저 갯벌 주변에 깊은 도랑을 파서 바닷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리 밖의 산에서 소금기가 없는 흙을 지게에 치고 와 갯벌 위에 덮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쯧쯧 저러다 제명에 못 살지. 죽은 땅을 살리겠다니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야. 그들은 현우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살을 애는 바닷바람이 부는 새벽에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초췌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박노인의 조언을 되새기며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갯벌 땅이 어느 정도 밭의 형태를 갖추게 되자 현우는 정성스럽게 청월초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장 깨끗한 샘물을 길어다 정성껏 물을 주었지요. 하지만 씨앗은 좀처럼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밭은 여전히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불안과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헛된 망상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땅은 정말로 저주받은 땅이라서 어떤 생명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가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밭에 나간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푸른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단단한 흙을 뚫고 돋아난 아주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싹의 끝에서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싹이 났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 작은 싹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 톨의 희망이 마침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빛을 피워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싹이 돋아난 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싹을 시작으로 밭의 여기저기에서 푸른빛을 내는 새싹들이 앞다투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현우는 매일 밤 자신의 밭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황홀한 광경을 지켜보며 지난날의 고생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청월초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정성스럽게 약초를 거두어 잘 말린 뒤 작은 꾸러미를 만들어 한양의 약재상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약재상들은 현우의 행색이 남루하고 그가 내민 약초의 모양이 기이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어디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풀을 가져와 약초라고 파는 것이오? 당장 가져가지 못할까?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노인에게 들었던 청월초의 효능을 설명하며 가장 큰 약재상의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 약초를 오랫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써보시지요. 만약 효험이 없다면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진실된 눈빛에 마음이 움직인 약재상 주인은 마침 며칠째 고열과 기침으로 사경을 헤매던 자신의 손자에게 시험 삼아 청월초를 달여 먹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고 간 아이가 청월초를 먹은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열이 내리고 기침을 멈춘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신비의 약초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전국의 약재상들이 구름처럼 현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청월초를 사겠다며 현우가 부르는 값의 몇 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현우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척박한 갯벌에서 일궈낸 작은 약초는 형들이 상속받은 비단 창고나 인삼밭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우가 지혜롭게 불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은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북방 인삼 무역 사기로 재산의 절반을 날린 그들은 이성을 잃고 손해를 만회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들은 남은 재산을 미천 삼아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지만 경험도 지혜도 없는 그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비단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기름진 논밭도 하나둘씩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던 최행수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은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최행수는 뻔뻔한 얼굴로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두 분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지난번 일은 저도 다른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지난번 손해는 물론이고 원래 재산의 몇 곱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최행수는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더 큰 도박에 쉽게 빠져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 비단을 납품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로를 알아냈다며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정보라고 형제들을 유혹했습니다. 궁궐 납품이라는 말에 이미 판단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형제들의 눈이 다시 한번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잃어버린 명예와 부를 단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갈 것이다. 진석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최행수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집과 남은 땅 문서까지 모두 저당 잡혀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전부 최행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재산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궁궐 납품이라는 것 역시 최행수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가로채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돈을 빌려준 전주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에 모조리 차압 봉인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진석과 민주는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의 결과를 마주하고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파멸의 길을 걷는 동안 현우는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월초를 팔아 번 막대한 돈을 유흥이나 사치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돈을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했지요. 그는 가장 먼저 갯벌 주변의 쓸모없는 땅들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밭을 일구어 청월초 농장의 규모를 몇 배로 넓혀 나갔습니다. 그의 사업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일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청월초를 재배하는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 담긴 땅입니다. 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그 결실을 정당하게 나눕시다. 현우의 진심 어린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들어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황량한 갯벌 마을은 개성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튼튼한 집들이 들어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월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양의 약재상들과 굳건한 신용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결코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늘 약속한 날짜 최고의 품질을 지닌 약초만을 공급했지요.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그러나 모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최행수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모두 사기당한 형제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화려한 저택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그들이 입고 있던 값비싼 비단옷마저 빼앗기고 말았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진석과 민주는 결국 남루한 옷차림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당장 하룻밤을 지낼 곳도 배를 채울 밥 한 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최행수놈의 말을 믿지만 않았어도. 진석은 동생 민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님이야말로 그놈의 아첨에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소. 이제 와서 왜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오. 그들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탓하며 꼴사납게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작거리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벌레 보듯 하던 부잣집 도련님들의 몰락은 그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형제들은 결국 구걸을 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동량을 청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구걸에 사람들은 동전 한 입 던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차가운 길바닥에서 형제는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그들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막대한 재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낱 유흥거리로 탕진해버린 자신들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했던 집과 풍족했던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절망과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막내 현우의 가장 가난한 상속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일군 마을은 이제 서해안의 그 어떤 고을보다도 풍요롭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지는 언덕에 올라 푸른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자신의 청월초 밭과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충만했지요.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의 진짜 의미를, 그 안에 담긴 깊고 넓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에게도 형들처럼 비단 창고나 기름진 논밭을 물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역시 형들처럼 쉬운 부에 안주하며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현우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믿으셨기에 그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통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셨던 것이지요. 그는 문득 형들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한양에 다녀오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형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비록 자신을 내쫓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세상에 단 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형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지혜의 씨앗을 남기셨을까요? 어쩌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형들이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지혜의 가치를 깨달은 막내 아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현우는 언덕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들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형제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현우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갯벌에서 약초나 키우는 미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은 땅을 살려낸 지혜로운 거상, 갯벌의 현자라 부르며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가 키운 청월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가 일군 마을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개성을 넘어 한양의 대궐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의 공을 높이사 그에게 정식으로 의상이라는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들이자 흙을 일구는 농사꾼일 뿐이라며 말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진석과 민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호령했던 개성 저작거리를 떠나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외딴 마을들을 전전하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는 그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밤의 추위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아첨.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지요. 어느 날 그들은 어느 주막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해안 갯벌 마을의 김현우라는 젊은이를 아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지. 죽은 땅을 살려 약초를 키우고 그 이익을 백성들과 나눈다지 않소? 나도 들었네.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원래 개성 제1의 거상 김진사의 막내 아들이라더군. 그런데 유산으로는 낡은 주머니 하나만 물려받았다고 하더군.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진석과 민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내쫓았던 막내 현우. 그가 바로 자신들이 동경에 맞이 않는 갯벌의 현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질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자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동생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엇갈린 운명을 한탄하며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칠 대로 지친 형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한 마을에 당도했는데 다른 마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집들은 하나같이 튼튼하고 깔끔했으며 길가에는 굶는 아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는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을에서 가장 커 보이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구걸하든 밥이라도 동냥하든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쪽에서는 일꾼들이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낙네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지요. 진석과 민주는 자신들의 남루한 행사액이 부끄러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누군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한 하인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행색을 보니 많이 굶주리신 듯한데 이리 와서 밥이라도 드시오. 우리 나리께서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으시다오. 형제는 허겁지겁 하인을 따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얻어먹는 밥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정신없이 입안으로 밀어 넣으며 그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젊은이가 나타나 일꾼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본 순간 진석과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동생은 더 이상 그들이 기억하던 어수룩하고 순진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혜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 역시 구석에서 굳어버린 두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보았지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고 내쫓았던 동생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동생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남루한 행사에게 두 형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조롱도, 심지어는 원망의 빛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담긴 고요한 눈빛으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이 기이하고 슬픈 재회의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분 형님,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 담담한 인사에 형들은 오히려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려준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는 하인을 시켜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작은 상 하나를 현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우는 그 상 위에 두 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묵직한 금 한 냥이 들어있는 비단 주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두 가지 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금 한 냥이 든 주머니를 가지고 조용히 이곳을 떠나시는 길입니다. 이 돈이면 한동안은 굶지 않고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시는 길입니다. 형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밥을 선택하신다면 그 밥을 다 드신 후에 이 농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일한 만큼의 삭슬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금을 가지고 과거의 허상이라도 좇으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현우는 형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들의 운명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내민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진석과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금 한 냥과 밥 한 그릇은 마치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 한 냥은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쉽고 빠른 부의 유혹이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당장의 굶주림과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유혹의 끝이 어디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허망한 탕진과 결국에는 더 큰 파멸뿐이었지요. 반면 밥 한 그릇은 고되고 힘든 노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평생을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들에게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에서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금 주머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떨리는 손을 뻗어 밥그릇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그릇을 집어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어리석은 형을 용서해다오. 그의 울음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진석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고 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차라리 우리를 매우 쳐라.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은 헛된 욕망이 아니라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얻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 오랫동안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들의 처절한 통곡을 말없이 지켜보던 현우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두 분 형님을 깨끗한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과 새 옷을 내어드려라. 그리고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 올리도록 해라. 그날 밤 세 형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감정의 앙금을 씻어내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침묵이었지요. 형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서 동생의 따뜻한 용서와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약속대로 형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형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농장에서 나오는 거름을 치우고 밭으로 옮기는 가장 힘들고 냄새나는 허드렛일이었습니다. 진석과 민주는 난생 처음 해보는 고된 노동에 금세 숨을 헐떡였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터져 나왔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하는 다른 일꾼들과 그런 자신들을 그저 담담히 지켜보는 동생 현우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이 끝나고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땀의 대가로 밥과 잠자리를 얻었을 때 그들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꿀맛 같은 밥을 먹고 고단한 몸을 누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치와 향락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정직한 노동이 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들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몸짓은 점차 익숙해졌고 거칠어진 손에는 땀의 가치를 아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흙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줄 아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들은 현우에게 청월초를 재배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우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런 형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을 진심으로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허드렛일은 그만하시고 새로 일군 밭을 각각 맡아 관리해 주십시오. 그 말에 형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현우와 그의 형들이 함께 일구는 청월초 농장은 이제 나라 안에서 가장 크고 신뢰받는 약초 상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상단의 큰 방향을 이끌었고 진석은 특유의 호쾌함으로 일꾼들을 관리하고 농장 운영을 책임졌으며 꼼꼼한 성격의 민주는 약초의 품질을 관리하고 외부와 거래하는 회계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더욱 크게 불려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세 형제는 수확을 앞둔 청월초 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함께 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은은한 푸른빛으로 물결치는 밭은 마치 땅에 내려온 은하수처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현우는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삼배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진석이 그 주머니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지. 저 작은 주머니 속에 담긴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널 얼마나 비웃었던가. 민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머니를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버렸을 것이다.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을, 그리고 현우 너에게는 불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게야. 아버님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셨다. 현우는 형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흩날리는 주머니의 끈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은 지혜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준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의 조언, 마을 사람들의 땀, 그리고 뒤늦게나마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함께 해준 두 분 형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형제애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비단 창고도, 인삼밭도, 심지어는 청월초 씨앗 그 자체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진짜 유산은 고난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땀 흘리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가난한 상속은 세 아들 모두를 구원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지혜가 되어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